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위원장이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 관련해서 대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자인한 셈인데요. 그런 사이에 서울 전세 대란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선 부동산 세제 완화가 최선일까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문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권주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간에 걸쳐서 이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일단 확정을 했죠. 정부하고 이제 협의 기간이 남아 있지만 그런 사이에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선 요즘 전세 불안이 굉장히 심하다는데 장재현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전세 반포, 서초구 반포동이 아주 난리났는데 동향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이제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 아파트가 전세값이 이제 20억 시장을 찍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매매가가 아니고 전세값이? 예, 전세가가 한 20억 정도 가고 실제 그 서울 전세값 보면 4주 동안 계속 오름폭에 있었고요. 그래서 한 0.12% 정도 올랐는데 리얼투데이에서 조사한 결과 그 문재인 정부 4년간 전세값이 한 50%가량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동안 50% 정도 올랐다라는 건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같은 기간 동안 조금 한 15%포인트 정도 좀 낮게 오르긴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금액적으로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금액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3제곱미터당 박근혜 정부 때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올랐다면 지금 거의 한 3천만 원 이상 정도 오른 폭의 전체적인 매매가로 한 3천만 원 이상 오른 가격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실제 지금 서울 전세값의 상승률이 좀 멈추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반포주공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노량진 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경우에 약 한 6천여 세대 정도가 이제 이주를 또 시작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만 해도 한 5,300여 세대 정도가 또 추가로 이주할 예정에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에 지금 계속해서 이주하는 세대는 생기는데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값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는 게 이유가 재건축 지금 이주 수요도 있지만 과연 그것뿐일까요? 이유? 글쎄,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접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저금리라는 부분도 피해갈 수가 없고요. 다행히 정부가 작년이나 올 초까지 공급 확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거나 이제 실제적으로 체감이 되면 시장에서 불안감이 사라질 소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다른 어떤 규제나 정책에 의해서 그런 효과가 좀 반감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오늘 우리 주제 중에 하나의 양도세도 있겠지만 작년에 했던 임대차 3법과 그다음에 이제 임대제도 폐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대 시장에서 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수급 불안감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 올해만 하더라도 등록 임대주택의 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6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추정이 있었는데요. 그 물량은 꽤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물론 전부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당장 장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몇 년 동안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주거 공간을 공급하거나 실제적으로 체감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더욱이 이 지역적으로 전세 수요 같은 몰리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전체로 수급지수 보게 되면은 110 이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110. 예. 그러니까 이제 100보다 높은 것이 수요가 우세일 텐데 110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강세인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지속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값이 102주 동안 103주 동안 연속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렇게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던 때가 과연 있는 건지. 일부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 문재인 정부의 입주 물량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부터
그 문재인 정부 지금 4년 차까지 같은 기간 동안 쪼개놓고 보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아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근데 반면에 그 서울의 입주 물량이 그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게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수도권은 그러다- 가장 예. 많은데 근데 희한하게 2기 신도시부터 수도권의 공급은 집중돼 있는데 막상 제일 중요한 이 서울에 있는 공급 물량은 이제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전셋값이 또 정책값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가구 주택이라 뭐 다세대 주택이다 뭐 인허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실수요자들한테 필요한 건 아파트 물량이거든요. 근데 아파트 물량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서울 내에서 뭔가 전셋값을 잡겠다 이건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다 작년에 이제 임대차 3법 시행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그 반전세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재계약 물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에 전세 물량이 또 많이 안 풀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셋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짧은 단기간 동안 급격하게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공급에 대한 부분들로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다라는 점이 전셋값을 좀 잡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재현 부부장 말씀대로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집이라는 게 네.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특위위원회를 만들어서 2달 동안 열심히 토론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대책을 네. 냈는데 예. 네. 이게 그러면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 안정화 효과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 우리 시작할 때 모두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과 정치란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셨듯이 지금 종부세와 양도세 특위에서 발표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메시지가 시장 안정화보다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으로 보이려고 하면은 뭐 물량이 늘어나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리가 안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모든 정책 그러니까 내용들이 동떨어져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안정화보다는 조금 다른 데 목적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 안정화 효과도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봐서는 이제 시장 안정이 중요한데 시장 안정보다는 뭐 김진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뭐 90만 표 이상으로 졌었는데 네. 이래가지고 대선이 되겠냐.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거라고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당내에서도 여전히 친문들의 반대가 꽤 강하고 정부하고 아직 합의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정됐다고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확정될 건지 아닌지 좀 불투명하긴 하죠. 그렇죠?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종부세를 비롯해서 양도세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지금 앞서서 뭐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일단 공급을 빨리 해야 이게 지금 주택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종부세 개편안 같은 경우에 1가구 1주택 중에 상위 2%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좀 감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2%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에 대해서 좀 감면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상위 2%도 사실은 뭐 부부 합산이나 뭐 인별 합산 이렇게 하다 보면 2%에서 좀 더 2%까지도 다 종부세를 걷지 못하는 수준으로 되는 거군요. 사실상 이게 웬만한 이제 그 고가 주택을 가졌더라도 이제 그 종부세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시장 안정화에 얼마만큼 좀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건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결정한 1주택자의 그 종부세 완화 방안. 예. 이제 방침은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네. 올리려다가 2%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상자는 좀 늘어나니까 일부는 이제 세금 완화의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덜 예. 내는 효과. 네. 근데 시장 안정과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좀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9억과 12억이라고 하는 것은 가액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정확하게 조세를 부담해야 할 사람이 내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는 뭘까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9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올해 포함됐으면은 내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내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흐름, 경제 활동의 흐름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2%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내 집이 올랐는데 다른 집이 더 많이 올랐으면은 제외되기도 하고 내 집이 덜 올랐는데 다른 집이 더 덜 올랐으면은 예. 포함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세를 내는 입장에서 경제 활동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라고 하는 것은 분담이라는 부분에서 퍼센티지라는 숫자는 들어가지만 대상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정하는 거는 이거는 되게 좀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보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감면이 될까? 지금은 감면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은 어떨까? 우리 집값이 덜 떨어지고 다른 집값이 더 많이 떨어지면은 예. 우리 집값이 올랐는데 다른 집값이 더 많이 덜 올랐으면은 네. 그럼 내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제가 볼 때 이거는 해마다 상황을 보고 전체적인 그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을 쭉 이렇게 나래배 세워놓고 난 다음에 2%를 딱 가름할 테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를 4월 1일에 이게 발표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세금 기준은 6월 1일인데 딱 6월 1일이 돼 봐야만 정확히 알 수가 있겠네요. 그것도 또 애매한 게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앞에 잠실호수가 보이고 예. 옆집은 코너형이라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예. 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지는 또 종부세가 내야 되고 어떤 단지는 또 안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건 또 산이 조망이 되고 어떤 거는 또 뭐 그냥 앞에 턱 트였지만 아무 조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단지가 있고 남향이냐 동향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생활. 또 이게 부부 합산의 경우에도 지금 네네. 명쾌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 네네. 합산의 경우에는 1인당 각각 6억 원씩이 지금 공제가 되는데 네네. 이게 2%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도 올라갈지 지금 어떻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어떻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인별합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2%가 다 못 거둘 거라고 얘기하는 게 기존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인별합산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인별합산으로 하면 뭐 시가 16억이라도 각자 8억씩 나누면 우리는 종부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들을 다녀보면 대부분 이 생각들을 하고 원래 그러니까 종부세는 지금 인별이잖아. 1인당 부부 합산 6억도 네. 이게 공시지가 9억에서 2% 기준이 올라가듯이 6억 기준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책에서 또 틀어버리게 되면 이게 사실은 상위 2%라고 했지만 인별 합산할 경우에 상위 2%가 안 되는 거고 또 인별 합산할 경우에도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때문에 과연 이게 2% 안에 딱 채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좀 의문이어서 이게 뭔가 좀 더 정책의 어떤 명확한 어떤 기준점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서는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추측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서울에 한 채 가진 분은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조금 가격이 낮은 지방에 두 채를 가지신 분은 다주택자 규정 때문에 또 종부세를 부분이. 내야만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상황도 지금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종부세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정책이라는 의미로 조세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명확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별이든 뭐 부부 합산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복잡해질수록 예. 실제로 저희 같은 서민들이 어떤 걸 선택하기에는 되게 좀 많은 부분도 고려해서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란은 조금 좀 줄여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생깁니다. 가면 갈수록 그게 사실 좀 너무 좀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한 채 가져오는데 비싼 걸 가지고 있고 그러면 똑똑한 한 채를 요구하는 것인지 그러면 지방에 있는 거 두 개를 버리고 서울 집을 사란 얘기인지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은 수요는 조금 더 조금씩 더 서울로 더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지고 뭐 이제 이 부분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또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어설프게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이 2%에 해당되는 가격, 그게 공시지가 뭐 11억 언저리라고 치면 네네. 집값이 그 위로 올려붙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그 이하에 대한 아파트 수요가 좀 늘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던데. 그 사실 이제 참여정부 때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부세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졌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라든지 외부적인 상황이라든지 혹은 그 지역에 어떤 갑자기 뭐 공급량이 증가한다든지 혹은 뭐 경제자유구역처럼 갑자기 인천에 뭐 세 가지의 어떤 경제자유구를 한꺼번에 공급하면서 이제 거기 물량에 따른 어떤 가격 인하라든지 또 MB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또 강남권은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친 것처럼 사실은 이게 단순히 이제 종부세 가지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킨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도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종부세에 감면 부분들이 있었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주택 시장이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했다고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마련한 민주당이 확정한 이 종부세 완화 대책은 뭐 시장 안정을 위한 어떤 공급 확대 이런 것보다는 네.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 이 사람의 세금 부담을 좀 줄이겠다는 목표가 뚜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일단 포인트 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회자님. 맞습니다. 동시에 나온 왜 이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혜택 양도세를 완화하는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또 축소하면은 축소했죠.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율은 떨어졌는데 공제가 덜하게 되면은 세 부담이 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일가구 주택자가 거래를 안 한다라고는 좀 말이 어렵고요. 양도세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저기 장본부장 말씀하셨지만은 종부세랑 똑같이 거래를 뭐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 불공정한 이익에 대해서 내라 뭐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될 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물량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세제는 세제 그 나름대로의 좁은 틀로 보는 게 해석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세금을 양도세 말씀해 주셨는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더라도 네. 이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하면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그게 사람들은 지금 정말 어떻게 되면 억울하지 가장 않겠습니까? 문제가 어떻게 있는데요. 되는 지금 겁니까? 공제율을 발표한 걸 보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제율을 발표한 거 보니까 5억 미만 양도 차익이 5억 미만은 이제 최대 80%까지 해주는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면 뭐 최대 70%, 그 다음에 10억에서 20억 대는 최대 60%, 뭐 20억 초과는 최대 50%로 차등 이제 적용하겠다 이러는데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화면을 봤을 보니까 때, 저 예. 보이시죠? 지금 화면을 네네. 보니까 저렇게 바뀐다면 네네. 양도세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지금 예, 생기네요. 그렇죠. 예. 그 결국에는 양도세가 더 늘어나는데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가 더 늘어날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의 뭐 동부 센트럴빌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4억이었는데 그때부터 보유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10년 전에 보유한 사람이나 이거 봤을 때 10년 전에 보유한 사람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좀 덜 내는 경우가 생길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비교일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공정이라고 외쳐놓고 사실 이게 공정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 보유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거니까 빨리 내놔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빨리 내놓으라고 하지만 그래 한번 내놓으려고 보니까 저렇게 세금 냈고 그러면 어디론가 또 이사를 가야 돼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살 수가 없게 돼요. 그 가고 싶은 것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내쫓는 꼴인데 어디로 가라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양도소득세를 조금씩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세부담이 더 있고 없을 수 있겠지만 그건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얘기고 그렇다면 매각 자체를 미룰 수가 있겠죠.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럼 보통 그게 동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 정부에서 원했던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서 조금 더 뭐랄까 시중 물량을 늘리거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 그 캡처 게인을 뽑아가겠다는 얘기일 텐데 이제 그 부분들이 시나리오가 안 맞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 안정화나 가격 안정화 이런 건 좀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매물을 늘리는 효과는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지금 많이 경험들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규제만 시작하고 있는데 세제 규제도 하고 대출 규제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매물이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뭐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종부세나 양도세 기한을 이번에 6월 달로 딱 정해놓고 봤지만 매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뭔가 세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오면 좀 시장에서는 좀 버티자 이런 의미가 더 이게 좀 체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07년 이후에 지금 시장들을 보면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가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되고 정권에 따라서 세제가 풀리고 뭐 규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면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어떤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시장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기다리다 보면 이 규제도 언젠가는 좀 다시 끝날 날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적으로 이제 강남권이나 목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나중에 재건축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더 크니까 굳이 지금 미리 그 세금 조금 더 내는 것 때문에 미리 이제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이제 그 중요한 변화 하나가 임대 등록 임대 사업자들의 폐지 방침을 정부가 정했는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한다. 예. 지금 전면 재검토로 가면 그 저항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지금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그 70대책 이후에 임대제도 폐지하고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서 등록을 말소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걸 통해서 전세가 급등하고 최근에 와서는 전세가 하락폭이 아니라 상승폭 둔화되는 게 좀 많이 둔화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대로 그러니까 폐지라는 것을 다시 뭐 번복하는 것보다는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임차 가구들이 느껴야 할 주거 불안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 수요의 증폭이나 확대를 줄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또 좋아 보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는 폐지, 올해는 폐지 검토라고 해버리면은 정책이 왔다 갔다 했을 때에 벌어지는 정책에 대한 신뢰에 대한 큰 거시틀에서의 신뢰감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정부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폐지로 갔다가 이번에는 다시 폐지를 재검토한다 그러는데 그게 다 완전하게 재검토가 될지 아니면 처음 얘기 나온 대로 무슨 생계형 임대 사업자들만 일부 재검토를 할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도대체 생계형 임대주택을 하는 사람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부터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예. 그러니까 뭐 임대 사업만 하는 사람을 생계형으로 볼 것이냐. 근데 이제 뭐 굉장히 고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생계형 임대 사업자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건 좀 아니거든요. 실제 그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폐지나 또 임대소득자 감면을 얘기해놓고 다시 18년 913 대책, 그다음에 20년 617 대책,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70 대책으로 해서 한 4번이 큰 굵직한 게 4번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혜택 줬던 혜택을 조금씩 뺏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세금 내겠다.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전월세 가격 상승률들을 보면 사실 이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많이 이제 수익이 되는 상황이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반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어떤 서울 주요 업무지구 주변에 있는 가격들이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제 생각은 2달 동안 열심히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의 특위원회 큰 의미가 없다는데 그러면 아니 근데 뭐 일단 그 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혹시라도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면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것만큼 이 시장에서 어떤 제대로 움직이는 게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특히 결국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게 결국 전세 가격 나왔지 않습니까? 양도세나 종부세는 전부 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저희 셋 다 모두 전세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모든 정책이든 간에 어떤 것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에 대한 어떤 영향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대주택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이거든요. 임대사업자 거린다고 해서 임대사업자가 축소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만약에 공급이 줄거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이 서민들이 지금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그 수요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을 좀
잘 좀 반영하셔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뭐죠 심리 좀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 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은 집을 결국 가진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 네네.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더 중요한 상황은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지금 더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이 양도세, 종부세 얘기만 하고 있다. 그 정부가 이제 그전 정부도 그랬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혹은 도심 내 어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어떤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그리고 상기 신도시 공급. 근데 이게 가장 지금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지상철이 있는 곳들 중에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간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북 쪽에 계속 지상철이 있고, 그다음에 3호선 같은 경우도 고양시라든지 쪽으로 해서 지상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지금 민자역사부터 시작해서 보면 사실은 지금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 어떤 그럴듯한 어떤 시범단지, 시범 지구가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 어쨌든 이제 공공이 이용해서 그것들을 임대주택으로 짓거나 임대주택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하면 장기 전세주택이라든지 혹은 공공분양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혹은 반값 아파트라는 어떤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이런 공급 정책은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세금 그리고 대출 이런 어떤 규제들로만 계속 이 집값을 억누르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많은데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공급 정책들을 빨리빨리 내놔야 시장에서 뭔가 그 피드백들이 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세금 규제, 대출 규제 딱 요 틀로만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그 지금 정부에서는 시장이 좀 안정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공급 대책이 나오면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돈을 빌려야 될 텐데 네. 영 의원님 그 오늘 어제 발표했습니까? 금융위가 발표한 뭐 40년짜리 네, 초장기 장기 모기지론 네, 예. 어떻습니까? 이거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뭐 대출금만 갚다 늙어 죽는다 이런 그런 반론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40년 개인적으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뭐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비싸진 주택 가격, 그래서 부담이 커진 것만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좀 바꿔줌으로 해서 뭐 현금의 전체 집가격이 뭐 4%, 6%만 있어도 된다. 이제 그건 일종의 희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희망을 주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주택 연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40년 모기지가 생기면은 35년 모기지를 갖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5년 분은 그냥 정부가 가져가도록 하고 35년 갚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주택연금으로 오히려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기지가 다시 주택으로 옮기는 것도 제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틀을 금융 틀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좀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커뮤니티에서는 집값 떨어뜨리라고 했더니 뭐 빚만 내라고 하느냐 뭐 이런 반론이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어떤 건지. 근데 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빚 안 내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없죠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경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가 어떤 악영향이 미쳤냐면 사실은 이제 많은 실수요자들 중에 무주택자들 중에 대출 못 빌린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빚을 못 내는 사람 은행에서 그렇죠. 예. 돈을 만들어준다. 결국엔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소수가 독점하는 시장이 주택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그 소수가 독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마음대로 반전세로 돌릴 수도 있고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의 어떤 그 규제를 피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집주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고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게 공공성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사주고 나머지 일부분을
실수요자가 그냥 부담을 해서 사는 걸로 해서 뭐 반값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대출 규제로만 딱 막아두면 이제 거래가 안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보유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집에 대한 부분들 대출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세라든지 반전세를 가격들을 올려놓고 시작하니까 다시 또 전세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데 집이 없고 가격은 비싼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또 끌어다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을 또 원리금 상환으로 해놓고 반전세 같은 경우에 또 반전세 값을 내고 관리비를 따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의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출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딱 그 서민들에 위한 어떤 상품들이 좀 다시 개발이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의 집값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딱 규제를 해놓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대출 규제도 답답하고 또 돈을 빌려도 빌리는 젊은이들의 부담은 커지고 해법이 잘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주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